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오늘 한국사 강의는 고려시대를 마치고 조선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부분을 조선의 첫 시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려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고려를 이끌어갔던 주요 세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호족과 육두풍, 그리고 문벌귀족, 무신정변 이후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마지막 신진사대부까지 이렇게 각각의 시대별로 어떤 세력들이 주로 집권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건국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조선 전기라고 하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의 이전을 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때는 어떤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을 한번 볼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려 말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있었어요. 그 원나라가 간섭하고 있을 때 그들의 힘에 등입어 권력을 누리던 세력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권문세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 권문세족을 내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이끌어내서 이 신진사대부를 통해서 권문세족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는 주요 세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먼저 원나라도 망하고 명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쌍성총관부 지역 이런 지역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최영이 요동정벌에 나서요. 근데 최영이 요동정벌에 나설 때 이제 거기에서 총장군으로 나갔던 이성계가 압록강 근처의 위화도를 건너다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불가론을 얘기하면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 신진사대부가 정치적으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들이 또 경제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 과전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경제 파트 배울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갖고 있던 토지를 국가적으로 재조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권문세족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끊으면서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근데 이 신진사대부 세력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냐면 대다수의 온건파 세력들은 정몽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권문세족을 밀어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고려를 개혁해보자 라는 온건파 세력,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세력이 있고요. 반대로 정도전과 같은 소수의 세력들은 아니다, 고려 사회에서 개혁을 해봤자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혁명파 세력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혁명파의 정도전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수장이었던 정몽주를 개경의 선주교에서 죽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혁명파를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온건파 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 내려가서 또다시 다음 권력을 찾기 위한 이 시기를 보고 호심탄탐 노리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혁명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파는 이 혁명파를 이제 조선 전기에 뭐라고 부르냐면 관학파라고 불러요. 관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국가관리광청이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주요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무리란 뜻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에 성균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과거 시험에 통과하고 권력을 잡은 세력들을 관학파라고 하고, 세조 이후에는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훈구는 훈장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되는데 공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학파와 훈구파를 중심으로 15세기 조선 전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고 국호를 조선,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해서 조선이란 이름으로 만들게 되고요. 수도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양 지역이 나중에 한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고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 왕건이 훈효식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연등회라든가 팔관회라든가 이런 불교 행사를 널리 해라 라고 하는 불교적 특징을 보여주는 나라가 고려였어요. 근데 반면에 조선은 불교를 굉장히 천시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아닌 유교 중심, 그리고 유교 안에서도 성리학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중심으로 좌우로 종묘와 사직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유교적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관악파, 홍구파가 15세기 동안 권력을 잡다가 이 16세기가 되면은 사림파로 권력이 바뀌게 돼요. 사림은 우리가 그 개인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사자라고 해서. 그래서 밖에 관학이 아니라 개인의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숲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림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혁명파에 의해서 권력에서 밀려난 온건파 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과거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마구 비판을 하겠죠. 왜? 유교와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왕을 밀쳐내는 그런 일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 살인파라고 하는 권력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은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권력 세력들은 조선을 건국한 세력 혁명파가 중심이 됐던 관악파와, 그리고 이 혁명파에 밀려서 고향으로 내려가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권력을 잡고 올라온 살인파 세력으로 조선 전기가 나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선 전기 모습에서 그러면은 조선 전기의 왕들의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가 안 보이니까 선생님 조금 카메라를 옮길게요. 네, 그럼 우리 조선 전기에는 선생님이 여기 필기한 것처럼 5명의 왕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죠. 이 사람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의 권력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성계는 신진사대부가 아니었죠. 신은 무인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와 성리학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왕은 어떠한 정치를 이끄는 중심 세력이기보다는 신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의 그냥 상징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있을 때 실질적인 정치는 누가 다 이루어 나갔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의 재상, 신하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임금, 당신의 역할은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재상, 신하를 뽑는 거다. 그러니까 왕을 그 신하만 잘 뽑으면 되지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우리가 상상하는 조선시대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런 것처럼 왕권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하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조선의 초기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불시자편이라는 책도 쓰게 되는데, 이 불시자편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조금 낮춰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어이 형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시, 어이 부처씨, 잡변, 잡스러운 소리 하지 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완전히 비판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불교 중심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것이 사상과 종교까지 아우르기 위한 성리학 중심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체제를 초기에 정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왕권이 약하고 신하의 권력이 강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와요?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현상이 나올 거고, 신하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본인의 권력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세력 다툼 속에서 두 차례의 왕자의 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형들까지 죽여가면서 나중에는 정도전까지 죽여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태종의 목표는 가장 크게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신하의 권력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신하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먼저 사병을 협파해요. 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가지고 있던 개인 병사를 협파하면서 군사적으로 이 군사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육조직계제라는 걸 시행해요. 육조직계제는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 조선 시대는 왕이 최종 결정권자, 그리고 의정부라고 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 있는 이 삼정승이 이 모든 것에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가장 높은 신하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것을 왕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고, 육조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의정부 입장에서는, 고위 신하 입장에서는 왕은 항상 신하를 깔아 뭉개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직접 보고를 듣는 형태로 이제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직계제라는 것이 또 그 태종이 시행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호패법, 우리 호패법은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거죠. 즉 뭐야, 개인마다 양인 이상이면 신분적으로 천민이 아니면 호패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이 쉽게 변하지 않게끔. 이건 무슨 뜻이야? 권력을 잡은 귀족 세력들이 혹은 양반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신분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이 노비가 되면 그 귀족 세력이나 양반 세력의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너 양인이면 호패 들고 있어. 그 호패가 들고 있으면 양인에서 천민으로는 쉽게 바뀌지 못하는 거야. 너 호패 있는데 왜 천민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역시 신하들, 재상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하고, 호적 이런 것도 집집마다 이런 호적이라 그러면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인구,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토지조사를 실시해서 역시 불법적으로 약탈한 토지를 국가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를 해요. 그럴 때 이제 태종의 아들 세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이 세종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제 사람을 그만 죽이세요. 이제 사람에게 아버지 손에 피를 그만 묻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종은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버지 혼자 욕먹겠다. 이 아버지가 역사에서 그런 폭군으로 남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아버지가 강력하게 추구해놓은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의 이상향을 구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 신하들을 밀쳐는 게 아니라 야, 똑똑한 신하들 들어와.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너네가 국가를 이끌어 나갈 만한 좋은 체제나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 연구하고 만들어. 어진 사람들을 모여놓은 그 기관을 만들어 놔서 여기에서 학문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각종 편찬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글, 그리고 뭐 천문학 연구부터, 그리고 뭐 과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세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집현전을 통해서 각종 편찬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어요. 다시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육조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 그리고 의정부로 보고를 하면 의정부에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내린 명령은 의정부에서 다시 한번 거른 다음에 육조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오게 되고, 경연과 서연이 활성화된다 라고 하는 거는, 경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연대회, 말하는 대회죠. 그런 것처럼 시를 한 편 왕이랑 읊으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이런 시대의 문제점을 서로 상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과 서연을 통해서 왕이 신하가 어떤 것을 비판하는지 직접 듣고, 또 왕의 의견도 신하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국가에서 조금은 토론,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약했어. 그래서 젊은 시절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그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요? 이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시켜버리고 거기서 죽이게 되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그 사건을 우리가 개유정난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때부터 세조 때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왕권을 잡았으니까 이 세조는 얼마나 또 신하들의 비판을 받겠어요. 왜?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 유교적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조는 다시 이러한 신하들을 멀리한 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현전이라든가 경연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육조직계제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태종 때처럼. 그리고 이 세조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왜 그러셨어요 임금, 왜 그러셨어요 임금 얘기할 때 이게 법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최대 법전인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이 법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조 이후에 이제 성종 때 조선 전기 통치체제가 완성이 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신하들과 또 이야기와 그리고 신하들의 연구를 위해서 이 집현전과 유사한 홍문관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경연을 다시 실시하고 이 경국대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세조 때 시작하고 성종 때 완성을 하면서 이 조선 전기의 법제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5명의 왕들의 업적을 이해하면서 조선 전기의 이 신하들과 왕권 간의 이 권력을 다투기 위한 이 세력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조선 전기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의정부 육조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어떤 식의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양성이 되었는지 통치체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